지난 10년 동안 봉천동의 아파트는 가격이 3배가 올랐고 야근하면서 자주 먹는 야채 김밥은 1,000원에서 3,000원이 넘었어요. 어떤 분들이 투자는 위험한 거야, 금리 많이 주는 대로 우리 풍차나 돌리자 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복리의 마법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한 번만 더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예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ETF 승인도 됐고 네. 승인 이후로 좀 빠져요. 이거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 사실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뭐 저는 사실 1년 전 대비해서는 여전히 3배 가까이 올라간 가격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고요.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만 갖고 있고 계속 그냥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 하긴 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이거를 좀 줄이고 싶어도 이게 팔아줘야지 할 텐데 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승인되면서 거래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좀 팔아보자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네.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파니까. 네네네. 블랙락에서 엄청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어쨌든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계속 좋게 보시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단위의 이제 지속적인 채택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각 개인들이 그 국가에 속한 개인들도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또는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그 외에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어떤 개인이 정부의 역할이 계속 커지면서 개인을 탄압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곳에 여러 국가 여러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탈중앙화된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최고점 6,600만 원 대비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네. 빠졌지만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20% 빠진 거는 이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한 5% 아시잖아요. 정도 빠진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애플 5% 정도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가지고요. 네, 오히려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 질문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은 장점이 뭔가요? 비트코인 투자의 장점은 사실 금융 선진국에 사는 한국 분들은 부동산 갭 투자도 하실 수 있고 미국 주식도 사실 수 있고 레버리지 ETF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냥 고위험 고수익 대상 정도로만 보시거든요. 대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제가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자산이 사실 비쌌었거든요. 그 부동산도 국가나 기업 그리고 기성세대 분들이 이미 그 자산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물려받을 게 없는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사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조차가 아예 없었었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것도 이미 사실 제가 이제 회사원이 됐을 때는 애플도 다 이미 시가총액 1등이었었고 삼성전자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부터 사기 시작했었거든요.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도 사실 이미 비싼 자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특정 자산의 초창기 투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데 그 비트코인은 아직 국가나 기업 단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곧 양도세가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까지는 양도세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뭐 이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이 열채가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가 발현이 됐을 때 현금화를 할 수 없으면 사실은 그게 어떤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에서 이 비트코인은 뭐 100% 투자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아마 각 나라의 그 어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포션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네. 꼭 투자 측면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벤트가 크게 두 가지였었죠. 그러니까 현물 ETF 네. 승인과 관련된 것은 일단 통과가 됐어요. 잘.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반감기. 네, 반감기. 이제 아마 4월 정도쯤으로 이제 다들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반감기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냐 좀 네. 약간 좀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만약에 늘어났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지속적으로 현물 ETF 상장 이후에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사실 그 책에도 담았던 내용인데 금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현물 ETF가 상장이 되고 기관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시차를 조금 두고 이제 금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과거에는 버려져 있던 폐광의 그 채산성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금의 채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비트코인의 그 특징은 아무리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생산 일정을 바꿀 수 없고 생산량을 늘릴 수 없고 오히려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엔 덜 오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그때의 플레이어와 지금의 플레이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번에도 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금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을 캐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네네. 공급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채굴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없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아까 공급과 수요 생각해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게 이거 선반영된 거 아니야? 이거 다 아는 건데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저는 사실 제가 막 그런 점쟁이도 아니고 네. 뭐 투자 공부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인이거든요. 네. 저의 기준에는 어쨌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수익률을 적당히는 가져갈 수 있다. 그 적당이라는 거는 매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이상은 가져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예적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확정적으로 가난해지겠다는 다짐과 같은 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럼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사람들이 나는 투자를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찍히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시험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냥 그렇게 투자에 있어서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2골을 먹히더라도 나중에 3골 넣으면 되고 5골 넣어서 이기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걸 저희가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주는 기관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걸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은 자꾸 위험하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사실 가격이 샀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팬더멘탈 회선이 안 되면 더 사면 되고 그래서 뭐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서 또 제 생각도 비교해 보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이라는 공간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이성적이라서 네. 어떤 자산이 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극도로 저평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장기간으로 이어갔을 때는 가장 이성적인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늘 기준으로 사실 1200조 정도 되는 자산이 돼버려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갖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저도 공부해서 알 정도면 사실 저 말고도 대한민국의 똑똑한 우리 나라 사람들 다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인상적인 게 네. 예금은 뭐라고요? 확정적으로 네, 가난해지기로 가난해지겠다는 했다는 다짐과 같은 거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가난해지기로 했던 다짐이다, 예금이 네. 라고 할 정도로 확신이 있으신 거죠? 네, 그 제가 제 책 앞에 그 프롤로그에도 썼는데요. 네. 지난 10년 동안 딱 한 1년, 작년만 5% 예금 금리를 줬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2015년도에 입사해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가 5% 금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입사 초에 5% 예금 금리가 있었다라고 치고 이걸 10년 동안 비과세로 복리 재투자를 했으면 1,000원은 1,600 몇십 원이 되거든요. 비과세 다 받고 해가지고요. 근데 그 지난 10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봉천동의 아파트는 가격이 3배가 올랐고 제가
자주 먹는 야근하면서 자주 먹는 야채 김밥은 1,000원에서 3,000원이 넘었어요. 소주는 4,000원에서 7,000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아 그래 역시 투자는 위험한 거야. 다시 어디 뭐 금리 많이 주는 대로 우리 풍차나 돌리자라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시계열을 늘려보면 단 2년, 3년만이라도 늘려보면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그 예적금,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한 번만 더 비교해 보시면 아마 우리가 예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정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그 나이가 또 이제 봉현님이 좀 젊으시다는 것도 네, 감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오해하지 말으시는 게 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또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또 너무 이제 그 계속해서 뭔가 위험 자산을 사는 것이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봉현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는 10분 공감하는 게 예금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무엇인가는 하지 않으면 나는 가난해진다라는 사실. 이거는 너무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뭘 사라, 투자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잖아요. 그 인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에 사실 저도 투자를 해본 경험도 있고 과거에는 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중에서 20% 정도 이제 차지를 했었고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에만 거의 99% 정도. 99%. 네. 네. 그 외 1%는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에 이제 공부하는 겸 투자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투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알트코인도 1% 정도는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네. 제가 호기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는 프로젝트들을 몇 개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이더리움이 사실 제가 뭐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블랙락에서도 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해가지고 지금 심사를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암호화폐라는 자산의 그 독특한 특징은 이제 탈중앙성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탈중앙화가 잘 구현이 돼가지고 아무리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조금 가진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채굴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특정 이제 어떤 세력이나 기관이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요거 자체만으로 탈중앙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더리움을 적게 가진 사람이 불리한 방향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더리움이 뭐 나쁘다, 망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그 본질은 탈중앙성인데 그걸 더 잘 구현해내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희소성을 구현하더라도 역사성에서 밀리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다 흡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과거에 보면 금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금은 구리 다 반짝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금이 가장 희소했었거든요. 은이랑 구리보다. 그래서 그 다른 은이나 구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희소하고 동시에 이게 더 역사성을 먼저 구현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단기 수익률은 당연히 이더리움도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 철학에 맞는 자산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고 뭐 이더리움이 뭐 나쁘다 실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비중은 없다.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이게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승인 이후 현물 ETF 승인 전후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좋았던 이유가 얘도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봉현님의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는 탈중앙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셨으니까 주식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도 좋게 많이 보시는 것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인공지능 어떤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이제 전사에 도입하는 업무 사업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의 화두는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원재료를 싸게 사고 뭐
뭐 이렇게 전기세를 아끼고 인건비를 줄여가지고는 더 이상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그까지 상황까지 내몰렸거든요. 목에 찬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부에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또 이제 제너러티브 생성형 AI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단순 반복하는 업무들을 좀 대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서 그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은 이제 그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돈이 쌓일 거고 그럼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 생산성이라는 것이 키워드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을 높이려고 어쨌든 그동안 우리 선조들부터 네. 계속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방식이 이제 목에 차서 네, 이제는 이제 AI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AI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된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선은 그 어떤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기업이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는 이미 많은데 그걸 전처리하고 연결하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뭐 미국 쪽에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결국엔 사실 미국 기업이 다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AI 섹터 중에서 미국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거 또는 그 안에서 기술력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개별 종목은 언급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사실 뭐 너무 이미 다 잘 알려져 있고 맞아요. 계속 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뭐 몰빵해서 고점에 사라는 뜻은 아니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투자를 하면 본인의 구매력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AI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이 AI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다 보니까 AI 때문에 진짜 많은 게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싹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애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DB도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몽고DB라는 회사도 있고. 맞습니다. 그죠? 막 그런 거 보면은 인프라 자체가 완전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했었지만 GPT가 개인화되게 되면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야, 그럼 곱하기 80억 아니야? 왜냐면 80억 인구가 다 인구를 위한 개인화된 GPT가 생기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게 뭘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고 저장 용량은 얼마나 필요한 건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은 게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수혜를 보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이제 여기 그 이호석 대표님 채널 통해서 저는 사실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방향이 많아서 좀 즐겨보고 있는데 이런 AI 섹터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 친환경이나 이렇게 대체육 이런 섹터에서도 저는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유망한 섹터들을 잘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는 AI가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대체육이나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뭐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에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미리 공부를 해두면 또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은 AI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AI에 관련된 주식이 뭐 이제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그 다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 좀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물론 이제 1시간이 좀 짧지만 그래도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 효치님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현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언제 또 하냐 뭐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직접 현업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봉현님이시니까 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은 아니어서 말씀을 사실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제가 다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했던 방법을 옛날의 방법을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제가 가장 지적인 순간에 부족하지만 공유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은 여전히 그 투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떠나서 그냥 투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이제 분들이 많은데 한번 내가 힘들게 일한 그 어떤 월급의 그 가치 또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나에게 물려준 그 돈 아니면 용돈 그거를 가만히 두면은 가치가 계속 훼손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나의 에너지가 내가 과거에 만들어냈던 에너지가 깎여 나가고 있는 건데 그 측면에서 먼저 고수익을 뭐 기대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종목 찍어줘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힘들게 이 땅에 태어나서 만들어낸 가치를 일단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키는 거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채널들 찾아가시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고 꾸준히 해야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의사결정할 수 있지 막 부랴부랴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투자를 하면 그거 사실 그냥 남들 그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잡아서 또 떨어지면 팔고 이런 상황밖에 이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에 그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를 통해서 그 가상자산 업계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정말 일생일대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놓치지 않았으면 아니면 한 번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으니까 네.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책을 봤는데 너무 쉽게 잘 써주셔가지고 크립토 업계 아닌 분들이라도 네.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 용어가 너무 쉬운 설명으로 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